저도 뭐 요 앞에 이제 책자에 글이 있는데 좀 약간 초고 성격이고요. 아마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그런 글들이 이후에 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잘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소조, 이 흙으로 조각하고는 약간 다른 용어죠. 뭐 흙, 그 다음에 노동, 뭐 구상, 그 다음에 뭐 조각, 눈속임 효과, 톤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 대체로 근대 이후 미술의 흐름에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중심에서 밀려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소평가 또는 밀려남을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 이게 이제 오늘의 큰 맥락일 것 같아요. 언제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한 시대에, 그것이 어떤 시대든, 아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시대든 지적 체계도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칩니다. 그 안에서 오랜 기억과 새로움의 경작을 둘러싼 여전히 모험으로 충만한 영역이 뒷칸으로 물러나 한동안 휴식을 취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주류, 비주류, 중심, 변두리, 뭐 아방가르드, 아카데미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부분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그런 개념들로 끊임없이 역사를 정의해온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어떤 것들이 굉장히 부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영향을 미치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사라지고, 그 이전에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새롭게 조망되고 부각되는 그런 어쨌든 일련의 신비로운 반복, 되풀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예 하나만 좀 이 장 미셸 알베롤라라는 사람 지금도 살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덕 선생님하고 약간 좀 연배가 조금 위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53년생이니까 거의 큰 틀에서 같은 세대인데 83년에 뽕피두 센터에서 의미심장한 전시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마네 씨라는 그런 그 전시가 있었습니다. 봉슈 무슈만의 이것도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취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20세기 자체가 전위의 시대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에서 탈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주류적인 담론이었다 보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어쨌든 그 질문들을 좀 상징적으로 봉주무슈만의 이런 제목의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장미셸 알베롤라라는 사람이 추상화 한 점을 하고 구상화 한 점을 걸고 그 중에 구상회화에 곧 막이 씌워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시니컬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종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이고 예고대로 며칠 후에 구상회화에 붉은 커튼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구상회화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 다시 구상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이나 뭐 이런 맥락 전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상회화, 구상조각, 구상조형 이런 것들은 뭐 오늘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떤 시기든 흥미진진한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예, 문명의 교체, 지적 체계 교체. 그러면 저는 좀 이제 어쨌든 미술사를 전공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쏟아졌던 그 비구상이나 추상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이 서포터로서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역사의 흐름은 늘 새롭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그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어떤 일종의 패턴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복의 형식, 주기, 패턴을 만드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이지 않고 굉장히 유기적이고 그리고 예측을 거의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적어도 역사적인 감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요건 이제 그때 봉주무시 만해라는 전시 카탈로그였고요. 예, 이 시대 사람들, 예, 우리 시대죠. 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늘 거의 이렇게 약간 체세포 염색되듯이 교육받고 생각하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전위적인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염두에 둡니다. 예, 새롭지 않은 것들은 가치가 없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사실은 늘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과하거나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전이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까지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다. 끊임없이 새로움만 추구하는 것 갖고는 살 수가 없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이미 발견된 것들 안에 있는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를 숙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너무 몰빵을 하기 좀 이런 용어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들에 대해서는 다 무감각해지거나 무지해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시몬 르 베이유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 예,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타락의 유형이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가하니입니다. 오늘날 단지 인식과 태도, 표현 등에서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 이 새롭다는 우리가 굉장히 새롭다는 걸 추구하지만 사실 의미론적으로는 좀 약간 잘 모르겠으면서 그냥 옛날 것하고 다르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우리가 새롭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전과 다르다는 이유가 예술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고 오늘날의 어쨌든 이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예술의 범주의 무한대의 확장이 여전히 주창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이 예술이다, 뭐 모든 것이 조각이다, 뭐 등등. 오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아상실, 불안, 심리적 표류, 피상적 사유, 덧없는 탐미의 주변부를 맴도는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예술이라는 인식과 감각, 표현 행위와 일반적인 그것들의 구분, 그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구분이 현저하게 완화됐어요. 그래서 예술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어떤 특별한 예술이 오늘날 어떤 특별한 예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역사적인 지난 세기, 그 지난 세기를 잉태한 더 넓은, 더 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언어를, 이 세계를 어떻게 잘 앉혀볼 것인가 하는 거, 역사학자의 호기심과 흥미와 이런 것들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시야를 좀 좁혀서 역사 전체에 너무 거창하니까 시야를 좀 좁혀서 지난 반세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에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이 한 현상전 정도, 예, 그때부터 좀 넓게는 한 1970년대, 60년대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상황에서 역상조각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조각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하나는 이제 추상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한국 사회, 한국 미술계를 그냥 뭐 뜨겁게 했던 정말 타픽, 핫 타픽이었던 그런 단색에다가 또 추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근거가 뭐 20세기 전에 추상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건 이제 2000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린버그하고 잭슨 펄록이라는 환상적인 조합, 여기서부터 이제 극화되었던 어떤 모더니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모던 아트 이런 것들, 이런 거하고 이제 상관성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면서
이용덕 선생님, 이용덕 작가의 그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미적인 장치들, 여기서 보면 일루전, 뭐 퍼스펙티브, 원근법, 눈속임 효과 이런 것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블레임됩니다. 예, 도덕적으로 이거 모자란 것들이 모자란 것이다 이거. 예? 뭐 언제까지 눈에 의존할 거냐 이런 거. 예, 그죠?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던 시대에서 가까스로 현상점 같은 것들이 사실 80년대 이제 뭐 이제 그런 어쨌든 흐름이 이제 새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삼각고리에 걸린 흑주소 이거 거의 뭐 여기 한번 걸리는 거는 굉장히 저주 같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추상이 뭐 정말 절대적인 주류인 상황에서 구상적인 어떤 그 언어를 이렇게 구사했던 작가들의 그 두려움, 일종의 이런 역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실제로는 거세된 시각. 예술은 시각 예술인데 시각은 없는. 시각은 없고 나중에 개념만 남는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방법을 거의 잃어버리는 자의적인 소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용덕 선생님의 작업은 굉장히 좀 어쨌든 긴장감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이용덕 역상 조각은 평면성 강박이 불러온 어떤 그 시각적 거세 3종 세트. 요 세 가지는 단두대로 빨리 보내야 된다. 라는 것하고 다 연루돼 있다. 요 하나만 걸려도 불안한데 모두 다 걸려 있다라는 전복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의 전복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구상성, 그러니까 대상을 전제로 하는 거, 어떤 재현미학, 착시를 일으키는 3차원, 2차원의 기제들, 눈속임 효과. 이 눈속임이라는 것도 이게 프랑스 언어잖아요. 통플레이라는 게. 눈속임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블레임이거든요. 이 플라토닉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속이는 거다 결국. 아주 지적으로 아주 하수다. 이런 생각들이 주류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원근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사하니까 뭐 르네상스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뭐 14세기로 가자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언어들을 이런 어떤 세계를 이렇게.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서요. 이제는 물론 한국에서는 단색화가 뭐 여전히 굉장히 뭐 탑에 이런 있긴 하지만은 20세기를 대변하던 저런 그 그린버그 폴록 조합 이런 것들은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막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추하고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일련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장 선생님이 이쪽에 이제 이런 거에 대립한다. 그린버그 폴록의 단짝이 옹호예요, 순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직관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작품. 장르학의 얘기 잠깐 인용했는데 길게 할 수 없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뭐 퍼스펙티브, 눈속임 이런 것들이 허구라는 건데 이 장르학이라는 프랑스 작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구가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구체적인 것들만 구성되는 삶. 나는 허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의 허구를 착상해낼 수 있다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양보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트린 플로이라는 프랑스의 이론가가 장르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각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회화의 죽음을 선언하는 시대에, 모두가 구상의 죽음을 선언하는 시대에, 모두가 이를테면 어떤 사실적인 그 구상 조각의 그런 어떤 소조의 이런 것들이 곧 죽을 거야 또는 이미 죽었어라고 선언하는 시대에 그 유년기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쁨에 참여했고
그 삶을 확인하고 그것이 여전히 굉장히 의미 있고 즐길 만한 것이고 경작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빠져서 한껏 즐긴 사람이다. 이용덕 선생님이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그 안에 여전히 그것이 여전히 경작할 만한 그런 그 가치다, 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세계에 임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추상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요 다음에 뭐 전시 다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어떤 노인이 얼굴을 씻는, 땀을 씻는 이런 거랑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도 우리가 이제 니체 막 하이데거 막 이런 식으로 쭉 오면서 막 광기 뭐 엄청난 어떤 새로운 막 도전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한 어떤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예, 실제 우리가 다 그렇게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 최근에 2015년에 이제 운명했는데 이분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렇게 전이의 역사 속에서 대단하게 평가받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안에 얼마나 참된 위대성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광기에 휩싸여서 우리 세상의 참된 위대성을 비난하는 니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디오니소스, 뭐 오이디푸스, 막 이런 식으로 쭉 얘기되는 것들이요. 예, 오늘날까지 니체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니체주의 연장에 해당하는 일련의 그 무책임한 수사들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디오니소스적인 거, 오이디푸스적인 이런 것들이 엘리트의 확장과 더불어 대단히 장수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상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철학자들은 외로울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 그런 생각을 실현하는 진짜 정신없는 자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참된 위대성은 요건 이제 인용이 아니고 제가 한 얘기인데요. 참된 위대성은 구체적 시공을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실존에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평범성에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과장이 없고 정적이거나 정지 상태에 가까운 동작. 이용덕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요약된 묘사들입니다. 노동과 놀이, 뭐 응시하는 시선,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서 위대함을 보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시선을 좀 이렇게 우리의 이 초점을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또한 아까 이제 추상하고의 어떤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아까 이제 전에도 지적됐지만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70년대, 80년대 하나는 이제 모더니즘 추상이었고 하나는 소위 이제 미셸 라공이라는 그 이론가에 의하면 좌파 리얼리즘, 굉장히 참여적인 리얼리즘이요. 제가 좌파 리얼리즘이라는 걸 굳이 사용한 이유는 좀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됐는데 여기에도 이용덕의 작업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웠겠죠. 동지들도 많지가 않고, 동지들도 많지가 않고, 전 옛날부터 그 모습을 좀 봤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셸 라공이 이런 참여적 리얼리즘을 비판한 맥락이 바로 제가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용덕의 어떤 작업을 이렇게 이 어보케이트 하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용어인데요. 눈의 즐거움. 여러분 제가 보지만 여러분 전시 보셨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거짓말 때문에 분노가 치솟습니까? 아니 저게 들어간데 왜 튀어나오고요? 왜 나를 속여? 기분이 나쁘세요? 예.
어떤 선생님 제가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제 파리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눈속임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런 용어 단어가 비슷할 뿐이지 도덕적인 속임수가 아니에요. 눈속임은 우리 눈은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신의 설계예요. 어째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느냐? 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향유해 본 적도 없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젠 그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예, 미셸 라공이 한 얘기죠. 예,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총이다. 예, 이건 괴테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헛되이 현상 너머에서 찾는다. 아까 르네 지라르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소중한 것들은 대체로 현상 자체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못 볼지언정. 뇌요 머리. 예, 오히려 눈보다 뇌가 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눈보다. 예. 뇌는 눈 벌고 귀 먹고 말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예. 눈에만 의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이들과 연결해주는 유전의 사슬의 연장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우연한 사건을 넘어 우리를 다른 사람들, 동물들과 연결시켜준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제대로 속해 있을 수가 있고 이 세계에 속해 있는 다른 것들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영도의 그 역상 조각에 대해서 쓸 때 이런 시각 체계, 눈으로 본다는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애씀 이런 것들에 이용덕 그 조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약간 좀 부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영덕이 취한 노선, 역상 조각의 미학은 지난 반세기 한국 미술, 한국 조각을 주도해온 큰 두 흐름, 한때는 주류의 자리를 차지했던 어떤 쪽에도 전속으로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용덕은 한 번도 주류인 적이 없어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예. 주류가 항상 문제있지 않습니까? 주류가. 예. 예. 비주류는 잘못하고 싶어도 뭐 힘도 없잖아요. 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리고 속하지 않음으로써 조용히 주류, 그 시대의 주류, 만장일치의 흐름에 균열을 내어온 거예요. 조금씩. 이제는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약간 제가 좀 아주 여기 이것도 요약한 건데요. 여기 한두 마디로 요약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감각,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편견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거 한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다 보면 어쨌든 제가 추적할 수 있는 한은 이제 데카르트부터. 예, 데카르트가 1641년 이렇게 성찰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감각은 틀리기 쉽고 특히 시선을 통한 이해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으로는 본질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한 500년 후에 태어나서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성은 안 틀리냐? 예? 이성은 그러면 심오한 어떤 것들에 들어가나? 진실에, 본질에 치우치는 거죠.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제가 하여튼 잘 정리해서 초고의 마지막 원고에는 조금 잘 정리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끼도록 하고요. 예,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 저는 이제 회화과를 조속과에 있지만 이제 회화과를 나왔는데 이 역상조각은 회화하고 같이 굉장히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함몰된 부분이고 역상성이고 그 역상성을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회화적인 일종의 이 전략들, 이게 지지대가 아니라 요 역부조 이용록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부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부조로 하면 이렇게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 안으로 들어간 어쨌든 그런 그 입체인데 역입체 이런 건데 이것이 훨씬 조금 더 멋스럽게 잘 작동하는데 이 회화적인 장치들이 이 콜라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퍼스펙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 이제 안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놀라는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봐도 저건 안으로 들어간 거야 해도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절대로 그냥 양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거꾸로 찍어내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막 뭐 선생님 천재 아니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를 다 계산해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회화적인 이게 단지 지지체가 아니고 하나의 회화적인 회화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했고요. 굉장히 기능적인 회화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깊이 함몰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함몰된 부분들은 이제 공기로 채워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이 공기가 우리가 뭐 부재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지구 대기를 그러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무게가 5조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 공기, 바람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우리 시선이 그런 것들하고 좀 약간 주관적이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시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막 배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이용독 작업에 정말 어떤 그 맛이 아닌가,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